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1월 13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인사가 무색한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인 토요일 날에도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네, 어제 토요일 날에도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는데요. 10만 총궐기라는 이름이 앞에 붙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 추산으로는 9만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의 노동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약 반대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입법 제정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더라도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들은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말씀 좀 드리죠. 이 유튜브 방송에서 주간 뉴스 브리핑을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저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 좀 신나는 그리고 기쁜 즐거운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울산 동구에서요. 울산 동구 그러면 바로 생각이 나시는 것은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동구청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통틀어서 유일한 진보 기초자치단체장인데요. 역시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산 동구는 구정이 출발하자마자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모으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구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있는 것 이런 문제들을 먼저 뽑아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울산 동구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일주에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우리가 보통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초단시간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동구에서도 있었던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15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이 15시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안전망 이런 거에서 대부분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약 66.4%. 그러니까 정확하게 초단시간 노동자 3명 중에 2명은 여성 노동자라는 거고요. 60대 이상의 노동자가 전체의 약 43%, 즉 절반에 가까운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31%로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현재 현황이 이러한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보건복지 분야, 교육 분야,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도 있고요. 음식 숙박업 등에도 있습니다. 이 동구청 같이 공공행정 분야가 약 10% 정도를, 1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은 70.5%, 국민연금 미가입의 경우는 67.3% 등 이 사회보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고요. 시간 외 수당 미적용은 78.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시간 외 수당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고, 유급휴가도요 미적용 비율이 77.4%도 노동 조건도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공공 영역에서부터 이 초단시간 일자리들을 없애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약 11% 정도가 공공행정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울산 동구청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울산 동구청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 위탁시설에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을 해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동구청에서
혜택을 보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주 14시간에서,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이었던 거잖아요. 주 15시간 노동으로 전환하는 노동자는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죠? 이 얘기는 뭐겠어요? 울산 동구청뿐만이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사실상 의지만 있다면 이 초단시간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공공 영역에서부터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동구청에 53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구청 예산을 투입을 해서 15시간 이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울산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없애는, 그러니까 이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하는 이 시도들이 전국적으로 좀 빠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공공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이 민간에서 일주일 근로계약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무려 18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일자리들이 사회적 양극화를 점점 더 심화시키는 것이죠. 김종훈 구청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제가 성대모사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김종훈 구청장은 2023년 내년 울산 동구 생활임금제 시행을 통해서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 노동자 대상 생활임금을 통해 저임금 해소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 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분 좋게 이제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또 앞으로 소식들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공공기관 177곳이 무려 14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14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유 주동산과 주식 등을 2027년까지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이 재산들을. 공공부문 방만 경영 개선 차원에서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서울 용산의 역세권, 철도 정비창 부지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 분당 4호, 그리고 YTN 지분, YTN은 방송국이잖아요. YTN 지분 등은 물론이거니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우리가 보통 ATM기라고 부르는, 그리고 축구단 지분까지 매각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려되는 것은 도심의 노른자위 알짜 부동산이나 우량 지분 등이 헐값에 졸속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TN 같은 경우는요, 한전, KDN 그리고 마사회가 이 YTN 지분의 약 3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분을 팔겠다는 것은 사실상 YTN은 공영방송이라고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 민영화란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요새 지적받고 있죠. 사형화, 사유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축구단 같은 경우는 경북대에서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의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도 이제 매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산 매각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매각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해서 이를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 각 기관들은 사실은 27년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수수수수 매각에 뛰어들겠죠. 이미 지난달 말까지 이 자산 매각 8천억 원이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정말 얘기만 들어도 좀 우려되시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국제 정세나 이 세계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자본주의와 사회 양극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 공공의 영역을 어떻게 확충하고 공공의 역할들을,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이 비중들을 어떻게 높여나갈까를 고민하자고 하는 건데, 거꾸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서 공공으로 가지고 있던 이게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 곧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알짜 재산들을 무려 얼마라고요? 네, 14조 5천억 원어치를 확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누가 사겠,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뭐 나와 있는 LH 뭐 분당의 4억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이게 또 재벌의 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여전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 양극화의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사들이겠죠. 사실 이건 뭐 그 대한민국을 팔아버리겠다는 이런 또 행위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으시겠고요. YTN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 전문 채널 YTN 같은 경우에는 지분 30% 이상을 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버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민영화 시도라고 보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공영 방송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외환위기 당시에 이 YTN의 지분을 이 공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영방송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25년 만에 다시 민간의 손으로, 이게 뭐 민간 그러면 이제 좋아 보이니까 민영화 그러면 사실은 사유화, 사형화 의 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걱정을 더 하고 있는 건 뭐냐면 YTN이 민간에 매각되면 이어서 MBC라든지 KBS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죠.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는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 아니냐, YTN이라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다 라고 성명을 냈고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냈는데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 매각을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혁신 TF는요, YTN의 매수 의사를 이미 밝혔던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전부터 YTN을 사고 싶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TF 안에 들어가서 YTN 주식들을 매각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공공자산 수십조 원이 걸린 일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의견을 구해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노조에서도 성명을 냈는데요. YTN 노동자들이 지켜온 일터를 돈만 쫓는 장사치들에게 던져주겠다는 꼴이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공적 소유 구조의 보도 전문 채널을 재벌 채널, 전경련 방송, 건설 자본의 방패막이로 만들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 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뭐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뭐 다들 뭐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라면 윤석열 정권이 이처럼 사실은 출범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몰리고 민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러다가 또 옛날처럼 뭐 북풍도 이용할 수 있으면 막 이용을 하겠는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공안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하셨을 법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이 공안 사건이 다시 터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지난 9일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지역에서 4명, 서울에서 1명, 그리고 제주도에서 1명 등 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그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소식은 경남 지역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반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안당국은 경남 시민사회 단체의 여러 사업을 북한 지령에 의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압수수색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원에서 있었던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응원활동, 이게 언제 있었지? 예,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묵혀놨다가 서랍에 좀 넣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꺼내서 이제 사건들을 막 터뜨리는 거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친일 적폐 청산 집회, 들어보시더라도 뭐 이상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북한의 지령과 배후 조종으로 진행했다고 억지 조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지 뭐 이유가 뭐였는지 잘 알 수가 없었겠는데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대책위는요, 공안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 모면은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두어서 정권의 생명줄을 찾는다면 결국 가두어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시나 우려하셨던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예전에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다양한 체육 행사에서 이 북한 선수단이 남한을 방문한 적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북한 선수단을 동포의 입장에서 응원했던 일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들, 친일 적폐청산 집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북한의 지령으로 했다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예전의 국민들이 아니죠.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공안 사건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미 국민들이죠. 사실은 뻘짓이다. 그리고 정말 과거의 이 구태, 의연한 모습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넘어서 사실은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이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없애고 문을 닫고 새로 그 국가의 정보원이 필요하다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목소리들이 촛불혁명 당시에도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죠. 네 번째 소식은 정보경찰, 이 경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살펴보겠는데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주무부처였던 이 경찰에도 제대로 이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분노가 많은데요. 그 진상이라든지 원인을 제대로 찾을 시간도 부족할 이 판에 뭐라고 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참사 직후에 이 경찰에서는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경찰청의 정보국 문건에서 범죄 정보와는 무관한 전국 민중행동이나 세월호 관련 인권단체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동향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청와대로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찰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것이 이번 칼럼 정보경찰의 유구한 민낯이라는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칼럼입니다. 정보경찰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의 특별고등경찰이다. 주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추적해서 탄압하는 선봉대 구실을 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서마다 사찰계와 사찰과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답게 주요 업무는 독재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등 이 독재정권의 이해에 반하는 운동세력이나 좌파를 사찰하고 탄압하는 것이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도 이들의 패악질은 극악했다. 그래서 4.19 혁명 뒤에 제정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은 부정선거 당시에 특정 지위에 있던 이들을 열거하면서 심사위원회 판정을 거쳐서 반민주 행위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꼽혔던 게 바로 사찰계 형사로 근무한 자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당 중앙위원이라든지 대통령 비서라든지 검찰총장, 3군 참모총장 이런 것들을 다 순서해서 제치고 사찰계 형사로 근무한 자들이 첫 손에 꼽혔다는 거죠. 반민주 행위자로요. 그래서 공민권을 제한해야 된다. 얼마나 정말 이 극악한 행동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정보경찰의 뿌리라고 합니다. 지난 이제 정보경찰의 정말 이 극악한 폐악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드린다면 2014년 5월 17일 날 34살의 염호석 씨가 강원도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염호석 씨 그러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아니 그럼 이게 경찰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삼성이라는 한 회사 민간기업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행위였던 거잖아요. 삼성전자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던 염 씨는 협력업체 소속이었고요. 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회사 쪽에 집요한 탄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노조는 염 씨의 유지에 따라서 노조장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염 씨 아버지가 주검을 인수한 뒤에 가족장으로 치러버렸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회사 쪽에서 6억 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양산경찰서의 정보경찰 2명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사실은 또 수년이 흘러서 서울 고법에서는 지난해 5월에
무려 지난해까지 온 거죠. 2014년의 일이었는데 거의 뭐 몇 년이에요. 뭐 그야말로 7년, 8년 정도가 걸려서 지난해 5월 염씨 주검 거간의 대가로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정보경찰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습니다. 사실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무궁과제가 옛날 일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무슨 뭐 4.19 때 일제시대 때 이 뿌리가 쭉 내려온다고 했는데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민되셨잖아요. 검수완박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뭐 그렇다고 경찰은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정말 이 국가기관들 특히나 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될 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국제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정부에서 포탄 10만 발을 이 미국에 팔기로 했는데요. 지난 10일 날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이달 초에 미국을 방문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한국의 포탄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하기로 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을 도우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 신문은 전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문자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상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미 동맹도 충실하게 따르면서 근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했어. 거꾸로 미국을 우회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까지 뭐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의 포탄 재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재래식 무기인 포탄의 재고가 미국에서 부족해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길어지고 지상 전투 중심으로 전개가 되면서 포병 화력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부는 바로 이제 변명을 했죠. 미국에서 포탄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 업체 간의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인데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포탄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재고가 부족한 건데 이거를 한국이 메꿔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것과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수출 계약서에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미국 손에 들어간 포탄 10만 발 이미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국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즉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원칙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뭐 지금까지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뭐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오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뭐 방독면, 방탄 헬멧, 천막이나 모포, 전투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비살상 군수물자는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기억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를 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환을 보낼 경우에 한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 보도 그리고 10만 발의 이 포탄을 미국으로 팔기로 했다. 즉 미국의 포탄 재고 부족을 메워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뭐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 외교 문제에서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 좀 중심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근데 뭐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오매불망 미국만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지난 유튜브에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 방송에서는
한중 경제 상황을 좀 예로 들어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는 중국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또 한반도 자체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 있기도 합니다. 세계 강대국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뭐 이런 나라들이랑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익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분단 국가잖아요. 이 한반도의 남북 교류의 협력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어느 때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정부의 대응과 우리 국민들의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소식으로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토요일 날 아마 전국 노동자 대회 가셨던 분들은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름의 장대비처럼 이제 초겨울로 들어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그날 아마 그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많지 않았을까. 또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차를 타고 오니까 몸살 나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점점 이 초겨울로 들어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